오, 아까보다 아주 안정적이야. 좋았어. 좋았어. 나 그 자리에 그 원장님 이게 말차인지 몰랐네. 난 내일 아침에 나도 뿌려서 나도 좀 먹어야겠다. 좋았어. 자, 보자. 요거. 자, 그럼 잘 봐요.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빛은 파장이 짧은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회절 정도가 약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진짜로 만약 100% 밀폐된 공간이 있으면 빛은 정말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알겠죠? 그런데 소리는 회절 정도가 크기 때문에 즉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애들은 사실 100% 밀폐된 공간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100% 밀폐가 돼도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우리 나름의 소리 음파가 입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리 음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를 진동시키겠죠. 그럼 그 공기를 진동시키는 게 그게 누구를 진동시킬 수 있겠어요? 요 벽을 진동시킬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저 벽을 진동시키는 걸 바깥에서 유리가 떨리는 걸 측정할 수 있으면 그걸 역으로 뭐로 변환할 수 있어요? 소리로 변환할 수가 있다고요. 형혹시 알겠어요? 이런 식의 도청 테크닉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밀폐된 공간에 누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건물이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어도 그 소리가 유리를 진동시킬 거 아니에요. 유리가 없는 공간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진동을 하면 그 진동하는 유리를 저 멀리서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딱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앞뒤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여기서 튕겨 나오는 들어가서 나오는 빛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가 뒤로 들어갈 때 튕겨 나오는 빛 광량자가 있을 거고 유리가 앞으로 밀려 나올 때 튀어나오는 광량자가 있겠죠. 그러면 튕겨서 빠져나오는 광량자에 무슨 효과가 생기겠어요? 도플러 효과가 생기겠죠. 도플러 효과 상목 씨 들어본 적 있어요? 도플러 효과? 뭐냐면 이 튕겨 나오는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 나오는 빛의 그 진동수가 약간씩 변한다고요. 그 약간씩 변한 진동수를 모아서 소리로 변화를 해주면 내가 수백 미터 바깥에서 그 소리를 도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소리는 파장이 길어서 회절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청와대 있죠. 청와대. 대통령 계시는 청와대. 에서는 사실은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군사 관련이나 안보 관련이나 외교 관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은밀한 얘기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적들은 국가 수반들이 하는 그런 대화를 당연히 알려고 하겠어요? 관심이 없겠어요? 알려고 하겠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스파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는 스파이들이 드글드글해요.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 스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스파이. 일본 스파이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미국 스파이. 심지어 이스라엘 스파이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제일 적은 스파이가 북한이에요. 왜일까요? 제일 적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엔 더 이상 북한 스파이가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 스파이 하나 보내는데 인건비 조금 들까요? 많이 들까요? 엄청 들어요. 엄청. 무슨 말 나겠어요? 스파이가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겠어요? 스파이가 뭐 가서 뭐 취직해서 돈 벌겠냐고. 아니겠지. 북한이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에 스파이도 잘 못 보내요. 없진 않을 텐데 그 수가 너무 적어요. 반면에 돈 많은 일본이나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에 스파이 많이 넣죠. 그래서 청와대 주변에서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한 이런 유리를 통한 도청이 굉장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청와대 유리 있죠. 유리 공사하는데 5억 들었어요. 5억. 유리만. 뭐 때문에? 도청 방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리를 통한 도청.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아파트 사는데 내 아파트에 유리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 누군가 도청할까 봐. 그래서 내 사는 아파트의 유리를 도청 방지용으로 바꿔야 되겠어. 보통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청와대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 국가 건물, 뭐, 여러분, 청와대뿐 아니라 국방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라고 하는 건 그런 모든 장비가 돼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건물이겠어요? 최첨단 건물이겠어요? 최첨단 건물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족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정말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와대도 최첨단 건물로 완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청와대에 안 계시죠? 타워팰리스 하시죠? 타워팰리스. 아니, 저기, 타워팰리스 맞나? 하여튼, 도곡동 무슨 팰리스인데. 하여튼. 그럼 그 주상복합 건물의 유리는 도청 방지용이겠네요? 무슨 말 알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퇴근할 수 있어요? 퇴근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퇴근할 수 있어요? 퇴근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퇴근하면 안 됩니다. 왜죠?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휴식할 때 쉴 수 있죠. 쉬어야죠. 하지만 심장이 쉴 수 있나요? 심장 쉬면 어떻게 돼요? 뇌가 쉴 수 있나요? 뇌가 쉬면 어떻게 돼요? 뇌가 갑자기 스탑했어. 그럼 어떻게? 잘 때 나도 좀 잘 쉬어야지. 뇌가 섰어. 그럼 어떻게 돼? 좆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대통령은 국가를 움직이는 심장이자 뇌예요. 얘는 멈출 수 있어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대통령은 퇴근할 수 없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생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해 주는 거예요. 퇴근도 못하는 직업이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은 맨날 퇴근하시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잘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자다가도 갑자기 전화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갑자기 전화 받아오고 받아야 되고 비서관이 와서 깨우면 일어나야 돼요. 알겠어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대통령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왜죠? 술 먹으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 위 내시경을 하려고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수면 내시경 받아본 적 있어요? 마취제에 들어가서 약간 사람이 상태로 이렇게 울렁울렁해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면 내시경 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면 4시간 걸린 한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이 2시간, 3시간도요,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 3시간, 4시간 동안에 모든 권한을 부통령한테 법적으로 딱 일임해 놓고 내시경 받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라는 건 대통령은 인간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고요. 기관이에요, 기관. 하나의 부서라고요, 대통령은. 여러분 생각해봐. 다 퇴근했지? 그러면 소방서도 퇴근할까? 어떻게 생각해? 경찰서 퇴근할까? 그러면 내무부 퇴근할까? 국방부 퇴근할까? 대통령 퇴근하면 어떻게 돼? 좆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 대통령께서 맨날 퇴근하시고 맨날 술 드시죠? 하여튼 그렇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건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해했죠? 상모가 이거 이해했죠?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된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인 거냐? 여기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에 또롱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전자가 지금 관찰 대상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관찰 대상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입사광일 텐데 입사광에 맞은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입사광이 저 물체에 맞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 튀어나오겠죠. 근데 재밌게도 에너지는 항상 번져 나간단 말이에요. 번져 나가기 때문에 이 빛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사광은 회절이 됩니다.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러면 잘 봐. 여기에 검출기가 있겠지. 이 검출기가 아까 사람 입장에서 눈인 거고. 그러면 잘 봐요. 입자는 하나인데 사용하는 광원에서 광량자가 와서 빛이 튀어나오면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회절을 할 거 아니야. 그럼 회절이 되면 이 검출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도 튀어나오네, 이렇게도 튀어나오네, 이렇게도 튀어나오네, 이렇게도 튀어나오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모든 빛을 얘가 모두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사광의 회절이 클수록 관찰 대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측정하기 어렵겠어요? 측정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회절이 되면 이 회절되는 모두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전체가 위치의 모든 가능성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1, 2, 3, 4 진동수가 작은 빛, 뭐 광량자라고 합시다. 진동수가 작은 광량자는 어떻게 된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유, 말이 생각이 안 나.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말이 생각은 운동량. 광량자는 운동량이 큽니까? 작습니까? 진동수가 작은 광량자는 운동량이 작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운동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램다분의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다른 말로는 어떻게? PC니까 HC 램다 뭐냐? 헷갈려. E는 HU 램다분의 HC PC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램다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바로 C분의 HU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진동수가 작잖아요. 그럼 파장은 길 거고 운동량도 작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동수가 작은 광량자는 운동량이 작아서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관찰 대상에 전달하는 운동량이 작은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관찰 대상의
운동량 측정은 쉬워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그 입자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용하는 빛의 에너지가 작으면 전달되는 운동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운동량이 작기 때문에 이 녀석에 더해진 운동 에너지가 적어서 측정이 되는 그 운동량이 바로 그 입자의 운동량과 거의 비슷한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케이스 2. 자, 광원에서 자, 역으로 HNU2 얘가 아주 진동수가 크다고 합시다. 그럼 전자가 여기 있지 않겠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반사광의 회절 정도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겠죠? 그럼 반사광의 회절 정도가 작기 때문에 이때 그 입자의 위치 측정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예요. 즉 회절되어 나오는 이 빛의 분포가 적어서 대충 여기에 디텍터를 걸면 이 디텍터의 입장에서 아 대충 여기에 입자가 있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이압 해가지고 큰 운동량을 전달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정확한 운동량 측정이 어떻게 된다? 어려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혹시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불확정성의 원리는요, 사실 미시적 입자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디나 벌어진 일이에요. 아까 내가 상목씨 손으로 더듬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살살살 더듬느냐, 팍팍팍 미느냐. 즉 불확정성,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양자역학이 우리 주변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양자역학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이걸 사실은 물리학자건 화학자건 이런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젠베르그의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잊을게요. 바로 세 번째 하이젠베르그의 계산 결과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델타 X, 델타 P 2분의 H와 이게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그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의 최종 결과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아까 H바가 뭐였어요? H바가 2파이분의 H였잖아요. 그 플랑크 상수 얘기하는 건데 2로 다시 나눈 거니까 얘를 다시 쓰면 4파이분의 H로 쓸 수 있죠.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상관은 없는데 자 저기 무슨 의미냐? 상목씨 아직 더 썼구나.
써서 쓰세요, 상복 씨. 좋아. 좋아, 좋아. 씻었어요? 좋아.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델타 X, 얘가 뭐냐면 어떤 입자의 위치를 측정했어요. 그것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델타 X는 루트 X제곱 바 빼기 X바의 제곱. 저거예요. 자, 통계 시간에, 수학 시간에 표준 편차 배웠죠? 표준 편차 알죠?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위치의 평균 값이에요. 얘는 위치 제곱의 평균 값이에요. 빼가지고 루트 취한 게 표준 편차라고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배운 적 있죠? 진짜 저거예요. 그냥 정말 저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고 하면 될 걸 이상하게 뭐 불확정성 이게 이름 붙인 거 알겠죠? 진짜 표준 편차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수학 시간에 하는 거니까 뭐 알아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델타 P, 얘는 당연히 운동량 측정의 표준 편차겠죠. 왜 표준 편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다루는 모든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수학 시간에 다루는 모든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수학 시간에 다루는 모든 숫자는 참값이죠. 참값. 수학 시간에 다루는 모든 숫자는 오차 있어 없어요? 여러분 지금 1,1인데 오차가 있어 약간 벗어날 수 있어. 그럼 그런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자연과학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는 다 무슨 숫자예요? 자연과학의 모든 숫자는 유숫자예요. 오차를 가지고 있다고요. 측정을 한 건. 그러니까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측정을 어떻게 하죠?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측정을 어떻게 해요? 모든 자연과학 실험에서 측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 측정마다 값이 똑같이 나올까요? 당연히 약간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통계적 처리를 해요? 평균을 구하거나 표준 편차를 구하거나 하잖아요. 그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위치건 운동량이건 여러 번 측정을 했을 거고 그때 나온 여러 데이터들 사이에 표준 편차가 이거라고요. 진짜로 운동량 제곱을 해서 측정한 것의 평균 빼기 운동량 평균 한 것분의 제곱에 루트 취한 거. 진짜 이거예요. 그냥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진짜 그 표준 편차.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 거고요. 클수록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수학 좋아하는 초등생도 아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표준 편차 두 개가 독립적이지 않고요,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곱해서 어떤 숫자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면 이거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두 개를 곱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무슨 상수보단 커야 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혹은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써도 되겠네. 반대로 쓰는 게 더 낫겠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뭐겠어요? 이 표현이 그 물리량의 참값을 안다는 뜻이겠죠? 어떤 측정을 했는데 표준 편차가 0이야. 계속 측정했는데 똑같은 값이 계속 나와.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게 참값이지 뭐. 알겠죠? 그런데 어떤 물리량을 측정했더니 표준 편차가 무한대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물리량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죠. 마치 이거죠. 상목시의 키를 쟀는데 첫 번째 쟀더니 180, 두 번째 쟀더니 179.9, 세 번째 쟀더니 180.1, 그 다음 세 번째 쟀더니 179.8 이렇게 됐어요. 그럼 표준 편차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대략 180 되는구나라고 꽤 신뢰도 높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무시 키를 쟀는데 한 번은 2m10, 그 다음은 150, 그 다음은 170, 그 다음은 3m, 그 다음은 110 이렇게 측정이 됐어, 키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딱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게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거기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보이세요? 슈레딩거 방정식 찾았어요? 요 슈레딩거 방정식 보다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가자. 마려워. 내가 너무 마렵다.